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실적 부진에 경영난을 겪는 해운과 조선업계가 회사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야 할 길은 먼데 곳곳에 암초뿐입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과 해운업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2일 주채권은행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한 현대중공업. 자구계획안에 추가 인력 감축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데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추가 감원이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채권단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받는 데 고심하는 상황.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악재입니다. 다음 주 자구책 제출을 앞둔 삼성중공업은 두산 엔진 지분을 처분해 373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 급한 불은 껐지만 감원을 둘러싼 노사협상과 인수합병설 진화가 과제입니다. 해운업계도 나을 게 없습니다. 현대상선의 경우 금융권의 출자 전환 등 채무 재조정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과 20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용선료 협상이 최대 관건입니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개시와 함께 유동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443억 원 규모의 선박 매각과 742억 원 상당의 해외 상표권 양도, 60억 원의 일본 도쿄 사옥 지분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에 제시한 유동성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제 막 시작한 용선료 협상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이런 장애물보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조조정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태만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울산시가 위기에 처한 조선업 지원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될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현대중공업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조선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앞서 이 회사 협력사와 부품업체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 시장의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울산시는 1,7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조선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조선업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팀을 꾸리고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해 퇴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규제개혁과 국내외 투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신기술, 신소재의 개발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3D 프린팅, 게놈 산업, 2차 전지 산업과 같은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는 조선업 지원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전지 소재 복합 단지를 울산에 개발하는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 단지에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공장을 만들어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큰 산업을 태동하는 어떤 그 중심 시장의 개발 허브가 울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울산 사업장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개발 생산의 핵심 전초 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량화 기술을 보유한 독일 프라운호프 화학기술연구소를 울산과기원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20명의 연구 인력이 차량 경량화 부품 소재를 개발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라이벌 기업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불황 속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같이 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소셜 커머스가 위협적으로 성장하자 이마트는 올 초 가격 경쟁에 나섰습니다. 보도자료에 소셜 커머스 업체를 정조준한 전쟁의 첫 포문을 열었다고 명기했을 정도. 그런데 경쟁사로 지목했던 업체 중 하나인 쿠팡과 최근 손을 잡았습니다. 쿠팡의 요청에 따라 자체 간편식 PB 브랜드 제품을 쿠팡을 통해 판매하기로 한 것. 저희 입장에서는 온라인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도 피코크를 좀 더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명 페이 전쟁을 벌였던 삼성과 신세계도 최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신세계가 SSG 페이 확대를 위해
계열사에서 삼성페이를 못 쓰게 했고 이에 삼성도 계열사들이 신세계 상품권을 받지 않도록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온라인 쇼핑도 가능한 스마트 냉장고를 출시하면서 이마트몰을 탑재해 화해 무드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맺는 등 라이벌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협업에 나서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은 뭐 아무리 라이벌끼리라도 서로 이제 협력하면은 그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되면은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긴 불황 속 치열한 생존 경쟁에 적 아군 할 것 없이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고용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정부는 고용정책 효과와 경제심리 호전을 내세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청년 실업률은 또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조조정의 여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졸업철이 지나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던 청년 실업. 하지만 현 정부 들어 6번째 청년 고용 대책이 무색하게 사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월은 1월 기준 16년 만에 최고, 2월은 사상 최고, 3월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더니 4월에도 10.9%로 역대 최고 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만이 아니라 고용률도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점을 내세우지만 3월 30만 명 선을 회복했던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5만 명대로 주저앉은 점은 청년층만이 아니라 고용시장 전반이 불황과 구조조정의 한파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문제에도 신경 쓰겠다는 입장. 자유권단이 부실을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인식 처리하도록 점검, 독려, 감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책금융기관 자본 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지만 구조조정의 영향은 이미 가시화한 상태입니다. 불황 속에서도 20석 내리 1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장 4만 8천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년 새 실업자가 늘어난 6개 시도 중 4곳이 대형 조선소와 유관 산업이 포진한 곳이란 점도 눈에 띄는 대목. 신속한 구조조정과 내수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과 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 우리 주변 4집 가운데 1집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역시 높은 주거 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한 직장인 성윤아 씨. 종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는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어플 이용해서 자주 사 먹는데 최소 배달 가능 금액이 쓰여 있어요. 보통 12,000원, 크게는 뭐 3만 원까지도 있거든요. 그럼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이 없으니까 좀 더 남기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지출이 커지는. 국내 1인 가구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킬 때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택배 배달을 받을 때 난감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높은 집값이 부담스럽기는 1인 가구도 마찬가지. 현재 생활비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부분과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모두 주거 비용을 꼽았습니다. 또 향후에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의 공급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스로 소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공산이 큰 대형마트 주차장에 보안관이 배치됩니다. 치안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퇴직 경찰관이 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일곤이 납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대형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곳곳에 CCTV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실시간 감시할 만한 인력이 부족했고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주차장은 여성 안전의 취약지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해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 등의 주차장 2만 6천 곳을 점검한 결과 방범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1,900여 곳에 달했고 보안 등이 부족한 곳이 3,500여 곳, 비상벨이 없는 곳이 700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마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125개 점포에 주차장 보안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치안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퇴직 경찰관을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점포 4곳에서 시범 운영해 기존 안전요원과의 순찰 방법 등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황. 경찰관 출신 보안관이 배치되면 마트 주차장이 치안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한 개그맨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서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고 다음날 경찰은 음주운전을 확인했다며 이 개그맨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낸 직후도 아니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했는데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위드마크 공식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이 깬 상태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사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술을 못 마신다, 운전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번복을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죠. 네, 그렇다면 음주운전 덜미를 잡은 이 위드마크 공식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일반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에 숨을 내뿜는 방식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또 피를 직접 뽑아서 분석하는 체열도 있죠. 그렇지만 통상적인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쓰는데요. 이는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에서 0.03%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측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의 도수, 알코올 비중과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개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데요. 그렇게 되면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게 이 공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들어서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네, 생소하지만 과학적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공식 적용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30년 전이죠. 1986년 음주운전 단속에 위드마크 공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수치를 낮추거나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며칠이 지나서 검거했을 때처럼 이 혈액이나 호흡으로 음주 측정이 어려울 때를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알코올 섭취 후 분해 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도에 대해선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지는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학적 공식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술이 깬 이후의 상황에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결과죠. 또 위드마크 공식에서는 통상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체중이 무거울수록 알코올 분해력이 높다고 간주하거든요. 나이와 몸 상태, 또 함께 섭취한 음식 등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시간에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알코올 농도 수치가 법정에서 무조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채택할 때 매우 까다롭게 따지는 편인데요. 때문에 피의자의 동석자나 주점 또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의자가 몇 시간 동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최대한 실체에 가깝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또 술과 함께 안주를 많이 먹었는지,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음주 전후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 필요한 거의 모든 상황을 따져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무조건 위드마크 공식을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따지고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쓰임새는 중요하지만 객관성에 의심을 받다 보니까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크림빵 뺑소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만삭인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서 숨진 가장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까지 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증명으로 채택되지 않은 건가요? 네, 경찰은 피해자가 자수하고 나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 허모 씨가 사고 전에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많이 먹었고 물도 많이 마셨다는 동석자의 진술과 체포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았을 당시보다 사고를 낸 시점에 체중이 더 나갔을 개연성 등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에 시간당 약 0.008에서 0.03% 감소한다는 기준을 허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특정한 0.162%보다 음주 수치가 훨씬 낮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네, 이 위드마크 공식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위드마크 공식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의 유죄 증거 인정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도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 규정에 없는 위드마크 공식을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만들어서 법제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성이 명확한 만큼 공식적인 사례 외에는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거죠. 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기준이나 기본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이 없어져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한 달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면 취기가 오르는 측정되는 수치인데요.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준을 강화하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운전자와 음주자의 70%가 넘는 이들도 이 단속 기준을 동의한다고 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단속도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인 노력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학키워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추린 뉴스입니다.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 10명 중 9명은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5살에서 39살 여성 중 2015년 기준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7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30대 후반 전체 여성의 93.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그 배경에 대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만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 일자리의 질이 좋지 못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포기한 고학력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미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안에 30만 명을 처음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지난 1월 말 24만 6천여 명에서 3월 말 26만 13명으로 26만 명을 넘어 1988년 제도 시행 후 최대치입니다. 3월 말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1만 8천여 명, 남성 4만 1천여 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사상 최장인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이 5월 들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월별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5월 상순의 수출 증가세는 중국의 합성섬유 제조공장 공정률이 둔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련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이지만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포스코와 동부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633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30대 그룹 중에는 24개 그룹의 계열사 64곳이 포함됐는데 포스코가 계열사 7곳으로 가장 많고 동부 5곳, GS와 현대중공업, 한진, 신세계, CJ, 금호아시아나 등 각 4곳 등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계열사로는 LG의 실리콘웍스,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등 2곳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2016년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아모레퍼시픽, KB하나은행, KT 등 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능력 중심 채용에 관심이 있는 수백 명의 학생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설명회는 직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스펙 쌓기로 힘들어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기업별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방향과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에는 계명대, 하반기에는 전북, 대전, 충남에서도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창직전문대안대학 파이에서 오는 9월 입학할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안대학 파이는 학생 스스로 직업을 만드는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가 능력을 육성시켜 학생 스스로 직업을 만들도록 돕는 전문적인 대안대학입니다. 대안대학 파이는 심리상담 트랙, 건축 디자인 트랙 등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트랙에서 3년간 융복합적으로 교육합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